평균 수명은 뭐 우리나라가 장수의 나라고요. 6위로 2010년에 비해서 17년 증가폭도 가장 큰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나라로 돼 있어서 건강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건강이 좋다라고 대답을 하는 비중이요. 한국하고 일본이 항상 제일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이제 월등히 낮은데요. 지금 30%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건강한 상태에 대한 기대가 얼마인가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 수준이 높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2010년에 거의 40% 가까이 되던 게 2017년에 30%로 그 건강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줄었다라고 하고 일본은 반대로 30%에서 30대 후반으로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 건강에 대한 평가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아픈 나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뭘까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주관적으로 자기가 보고하는 건데 그 중에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거 아닐까. 그런데 정신 건강에 관한 아픈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 1000명당 자살과 심각한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사망자거든요. 그래서 10만 명당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0년에 비해서 2016년에 많이 줄어든 거로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이게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자살,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에서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다음에 한국이 4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프니까 자기 건강이 안 좋다라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 건강 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가난하고 못 살아도 이런 터키나 그리스, 콜롬비아, 이탈리아 이런 쪽이 상당히 낙관적인 사람들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저런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을 높일 수 있을까의 큰 숙제로 남아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자살과 알코올과 약물 중독 중에 대부분이 우리나라 자살입니다. 자살이고 알코올 중독이 일부 있고 약물 중독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자살로만 보면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한국이 2번째로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과 알코올 약물 중독 사망자 다 합치면 4위고 자살로만 보면 OECD 국가 2위를 가지고 있어서 OECD 평균의 변이 저런 세 가지에 죽는 사람이 15명인데 우리는 지금 27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정신질환이 많이 있다. 그게 이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느냐 이런 정신건강 관련 사망자를 보면 폴란드의 경우에는 남자가 8배 이상 많이 죽고요. 멕시코도 7배가 많이 죽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뒤쪽에 있어서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정신건강의 차이로 보면 한국이 격차가 아주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벨기에고 다 우리보다 격차가 커서 여전히 남자들이 정신건강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3배 정도 많지만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격차가 아주 적은 나라에 속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는 건강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비중을 소득이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에 보시면 한국에 보시면 다 전체적으로 낮지만 상위 25%의 사람들이 40% 정도가 건강이 좋다고 대답하는 반면에 하위 20%는 한 20% 정도 돼서
소득 격차하고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상당히 비례를 하는데, 그 소득 격차 간 격차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작은 나라에 또 속합니다. 워낙 전체적으로 나쁘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물론 저 뉴질랜드 같은 데는 다 높게, 그러니까 격차도 적고 전체적으로 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캐나다가 그런 나라에 속하죠. 그래서 건강의 격차가 비교적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워낙 적어서 한국하고 일본은 여러 가지로 연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은 게 아닌가. 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분의 비중도 높고, 아까 집단적인 우리 비교 문화가 있는 나라들, 일본하고 한국이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다른 동구 유럽 국가는 경제가 개발되면 급격히 더 자기는 건강하다고 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은 상당히 낮은 비중으로 40% 사람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최고 소득 5분위 중에 제일 높은 분위에서도 40%가 안 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훈련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대개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 성인들의 수학 실력, 과학 실력, 그리고 읽기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피사라고 전 세계 평균적인 학습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15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들이겠죠.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평균 성적을 보면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 2위로 높은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8년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일본하고 간발의 차로 2위다. 물론 OECD 국가가 아닌 나라에는 중국하고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위 정도 되고요.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읽기 실력, 리딩도 보면 한국은 5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토니아, 캐나다, 핀란드, 이스라엘 다음으로 한국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월등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과학 실력도 에스토니아, 일본, 핀란드 다음으로 4위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고소득을 낼 수 있는 평균 교육은 되게 잘 받고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물론 이걸 학교에서 배웠는지 학원에서 배웠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압도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남미, 콜롬비아나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리스도 낮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상당히 낮죠. 그래서 우리 교육 수준을 알 수가 있고요. 한국의 그 수학하고 읽기하고 과학에서 상위 10%하고 최하위 10%의 격차를 보시면 상당히 격차가 낮은 속에 속합니다. 과학에서는 한 1.6배 성적이 최하위 10%는 1.6배인데, 그런 거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저기 보시면 2.15배 차이로 큰 격차를 나타내고, 2배 차이로 격차를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격차 면에서는 중위권 인데, 특히 중위권 아래로 격차가 적은 사회에 속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읽기와 수학하고 과학을 다 저조한 성적을 내는 학생이 몇 퍼센트 되냐, 그러니까 세 과목 다 못하는 학생 비율로 보면 그 비중이 아주 적은 나라로 에스토니아, 캐나다, 일본, 폴란드, 핀란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다음에 한국이 그런 숫자가 적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교육을 다 잘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소위 산수 실력을 보시면 녹색 동그라미가
작년입니다. 45세에서 64세고요. 옆으로 발을 그은 게 25세에서 44세 중년이죠. 그리고 세모가 16세에서 24세 청년인데요. 우리나라 청년은 앞에서 5위 정도가 되는데 45세에서 65세는 멕시코, 칠레, 터키를 빼놓고는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대 간 수학 실력에 산수 실력의 격차가 커서 우리나라 장년층이 왜 자영업 비중이 높으냐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교육 격차가 그렇게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학을 나온 층하고 중등교육을 받은 하고 초등교육만 받은 사이에 자녀들의 실력, 피사 성적 격차가 어떻게 보면 중위권 정도로 부모의 교육 격차가 자녀들한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나라도 아니고 특별히 낮은 나라도 아니고요. 다음은 환경에 관한 평가인데요. 우리나라가 삶의 질에서 최악으로 평가받는 거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냐 왼쪽에 보시면 노출 빈도가 100%인 나라가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멕시코, 그리스, 네덜란드, 한국.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지금 앞쪽이 10마이크로그램 아주 미세먼지의 노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2005년서부터 17년 사이에 얼마나 향상됐는가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향상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2005년하고 2017년 사이에 이 미세먼지 문제에서 거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흰색 동그라미는 10마이크로그램짜리고요. 옆으로 바로 근격에 15, 그 다음에 녹색 동그라미가 20마이크로그램, 비교적 큰 미세먼지인데요. 한국이 보시면 10마이크로 이상의 모든 거에서는 100% 노출이 되고 있고 20 이상의 큰 미세먼지에서도 한 55% 노출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미세먼지는 뭐 우리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나라가 많지만 20 이상 되는 25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로 돼 있어서 공기의 질의 문제에서 상당히 나쁜 나라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고 환경이 좋은 쪽하고 그게 이제 녹색이고요. 반은 중간이고 흰 동그라미는 제일 나쁜 쪽하고의 격차인데요.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쪽하고 제일 나쁜 쪽하고의 격차가 거의 없이 온 국민이 비슷한 정도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어서 환경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개선이 없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해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쪽으로 바꾼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를 환경 문제에서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나라 환경 문제를 많이 개선했다고 그랬지만 사실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때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주관적인 삶의 질을 묻는 데서 우리나라는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에선 늘 성적이 나쁩니다. 그래서 나는 뭐 비교적 만족하고 산다 이런 정도가 어디냐면 뒤에 터키, 한국이 뒤에서 두 번째, 한국이 두 번째죠. 그래서 10이 가장 만족하는 거고 0은 가장 불만족한데 전체적으로 한 6이 조금 넘으니까 6이 넘습니다. 근데 나라별로 큰 격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OECD 27개국의 평균이 한 7이 되고 우리나라가 6이 조금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격차가 있는 건 아닌데 등수로 굳이 따지면 뒤에서 두 번째 정도대로 이 27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에서 우리가 만족도가 높지 않은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삶의 만족도가 4 이하, 10 중에서 4 이하니까 아주 불만이 많은 분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리투아니아,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다음에 한국이 이 다섯 번째로 낮은 만족도를 갖고 있는 국민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일본이 들어있으면 우리 앞에나 비슷한 순위가 있을 텐데 일본이 여기 통계에 안 들어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희망적인 거는 2010년에 비해서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 삶의 만족을 아주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많이 개선이 된 나라, 가장 많이 개선이 된 나라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감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늘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초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앞에서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다음에 우리니까 나쁜 쪽에서 좀 중상 정도가 되고요. 문제는 2010년에서 12년에 비해서 16년에서 18년에 더 늘어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탄핵에서부터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기간인데요. 정치적인 불안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부정적 감정을 눌러일으킨 건지, 워낙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2010년에서 12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불안을 느끼는 분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몰라서 그때는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치적 격변기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삶에 대해서 훨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잘 가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훨씬 낮은 쪽에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50세 이상의 삶의 만족도를 보시면 6 정도여가지고 핀란드의 8, 이렇게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북부 유럽의 노르딕 컨트리들이 상당히 삶의 만족을 높은 나라인데, 이게 보시면 노인 빈곤이 높은 나라일수록 노인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 보면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이 만족도가 높고 중년이 있고 노년이 낮은 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북부 유럽은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 30대에서 40 중년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노년이 더 높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진국들은 되게 나이가 갈수록 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근데 한국이 그 고령 빈곤이 높은 나라고 노인들의 만족도가 낮은 게 전체 국민의 만족도를 낮은 거를 나타내고 있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에서 29세에서부터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을 보시면 대개는 청년 때 평균 만족도가 낮다가 중년에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50세 이상이 많고 청년이 제일 작고 중년이 이제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중년 때 상당히 좋아졌다가 또 청년이 되면 낮아지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많이 달라집니다. 학력 간 삶의 그 만족도의 격차는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력 간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투아니아나 헝가리 이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제 대졸하고 초졸 간의 격차가 크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격차가 적은데 우리나라도 격차가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낮으니까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고요. 안전에 관한 거로 봐서 10만 명당 살인 사건은 영국하고 일본이 가장 낮고요. 터키서부터 좀 올라가고 미국이 상당히 높고요. 그보다 이제 멕시코나 콜롬비아는 월등히 중미, 남미 국가들이 살인이 많고 브라질도 압등이 높고 러시아 이런 데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선진국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살인사건이 워낙 적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없는 나라에 속하고 있고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나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을 거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쪽에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2010년에서 12년에 비해서 16년에서 18년은 개선이 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의 비중이, 저는 대한민국이 되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통계의 이 주관적인 설문조사에서는 70% 정도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30%는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노르웨이는 90%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10%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처지고 있고요. 밤에 걷는데 혼자 걷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거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청년들이 노인들보다 더 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럽하고는 또 반대죠. 유럽에는 청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년들은 안전하다고, 청년들은 안전하고 50대 이상이 덜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뒤집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특이한 형태이긴 합니다. 저는 일본도 가장 안전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걷기 안전하는 대답하는 거 보면 일본도 유럽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이 이런 주관적 평가에서 늘 나쁘게 대답을 하는 비관적인 사회인 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정규직인데 시간을 얼마나 휴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급도 안 주면서 장기 근무를 얼마나 시키느냐 하는 거고, 일하는 시간에는 남녀의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자기 생활 시간 쓰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냐를 가지고 월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정규직이 얼마나 시간을 휴가를 받을 수 있느냐,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정도를 보면 한국이 OECD 평균에서 조금 못 미치는 거지만 일본이 최악이고 이탈리아가 가장 자유롭게 쓰고 있어서, 저 자유롭게 쓰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사실은 요새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북유럽이 이제 그런 권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위권에 속한다 이런 면에서는 중위권에 속하는 거고요. 돈을 안 주고 장기 근무하는, 연장 근무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 보면 아일랜드가 한 17% 근로자가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고, 가장 낮은 나라들은 네덜란드, 터키, 프랑스가, 한국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사회적 연결이라고 해서 사회생활에 친구와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그리스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비중이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외롭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리스는 이제 사회가 망하고 있다는 게 2010년에 비해서 18년 그 비중이 확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한국은 향상이 되는데 크게 향상된 정도가 없죠. 터키는 많이 향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관계망이 상당히 약한 사회다. 상당히 가족에 대한 가치, 친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동문회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몰려다니고 있는데 진짜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래서 북구 유럽하고 많이 다른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유럽 같은 데가 솔직히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아니죠. 보시면 친구나 친지들한테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가 그런 게 있다고 대답하고요. 핀란드나 노르웨이도 90%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80%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격차가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디서 그렇게 위기 시에 도움받을 만한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이 노인들 장년층이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노인 빈곤과 관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세에서 29세는 다른 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고 30세에서 49세도 다른 나라보다 낮긴 하지만 특히 낮은 게 지금 50세 이상 장년층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되게 낮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년이 되어 갈수록 이 주위에서 도와주는 일이 없고 특히 이제 자원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약해서 그런지 종교적 활동도 많고 다른 나라보다 교회도 많이 가고 절에도 많이 가고 그런 나라인데 성당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회적 관계망이 얕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장년층들이 도움을 받을 상대가 없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모가 초등교육만 받은 분들이고 옆으로 바로 근 게 중등교육 그리고 동그라미가 대학을인데 보시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이 초등교육만 받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노인들 그거하고 갖다 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중년 청년은 초등교육만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장년 노년에 많은데 결국 이게 뭐냐면 노인의 세대 간의 교육 격차가 노인들의 빈곤과 노인들의 관계 빈곤이 다 겹치고 있는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의 비중 평균이 낮아지는 데는 노인 빈곤과 노인의 교육 격차 관계망의 빈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걸 많이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주일에 사회적 관계 친구들하고 뭐 사람들 만나는데 얼마나 쓰고 있냐 그러면 시간을 가장 못 쓰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스페인, 호주, 그 다음에 한국. 그래서 한국이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려다는 것 같은데 사회적 관계망에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거고요.